비커트 프랭크 토마스는 1993, 1994 2년 연속 아메리칸 리그 MVP에 오릅니다. 그리고 통산 승리 기여도 73.8을 기록합니다. 토마스의 약점은 지명타자로 많은 경기를 뛰었다는 거였는데요. 토마스는 첫 해 입성에 성공하지만 83.7%를 기록함으로써 90% 진입에 실패합니다. 두 번의 타격왕 경력이 있는 에드가 마르티네스는 명예전당에 오른 사실상 최초의 지명타자였는데요. 그러나 에드가는 지명타자라는 페널티 때문에 10번의 기회를 모두 쓰고 나서야 명예전당 입성에 성공합니다. 반면 데이비드 오티스는 에드가보다 더 높은 지명타자 출장률과 더 낮은 통산 승리 기여도를 기록하고도 첫 턴에 성공하는 선수가 됐습니다. 세 선수의 기록을 비교해보면 토마스는 승리 기여도 73.8, 조정 OPS 156, 지명타자 출장률 56%, 에드가는 승리 기여도 68.4, 조정 OPS 147, 지명타자 출장률 71%, 오티스는 승리 기여도 55.3, 조정 OPS 141, 지명타자 출장률 84%로 오티스의 조건이 가장 불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명예전당은 누적으로만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임팩트도 고려되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누적과 임팩트가 모두 반영된 조스 역시 토마스가 59.6, 에드가가 56.0, 오티스가 45.3으로 셋 중에서 오티스가 가장 떨어지게 됩니다. 이번 투표에서 더 눈에 띄는 건 제프 켄트인데요. 켄트는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가 55.5로 55.3인 오티스와 사실상 같고 오티스가 없는 리그 MVP도 있지만 9번째 투표에서 32.7% 득표에 그침으로써 기자 투표를 통한 헌액이 불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티스는 이러한 성적으로 어떻게 명예전당 첫 턴에 성공한 걸까요? 이번 영상은 오티스에게 표를 준 사람들 입장에 서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서 동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티스의 명전 입성이 발표되고 나서 알렉스 우드는 다음과 같은 트윗을 남겼습니다. 오티스를 빼고 야구를 말할 수 없다. 축하한다. 하지만 양성 반응 경력이 있는 선수가 명전 첫 턴을 할 수 있는 거라면 왜 본주와 클레멘스는 안 되는가? 시스템이 붕괴된 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오티스를 제외하면 약물 선수들은 명예전당 투표에서 정말 혹독한 대접을 받고 있는데요. 역대 6명뿐인 3,000안타 500홈런 달성자지만 약물 테스트에서 적발된 라파엘 팔메이로는 첫 투표에서 11.0%, 네 번째 투표에서 4.4%를 얻고 탈락했으며 7개의 리그 MVP와 승리 기여도 162.7, 7개의 사이 영상과 승리 기여도 139.2라는 각각 세 손가락 안에 드는 활약을 했지만 약물 선수라는 낙인이 찍힘으로써 66.0%로 탈락한 베리 본즈와 65.2%로 탈락한 로저 클레멘스, 첫 투표에서 34.3%에 그침으로써 이들의 뒤를 따를 것으로 보이는 에이로드, 10번째 투표에서 12.3%를 받은 마크 맥과이어와 18.5%를 받은 세미 소사, 6번째 투표에서 28.9%에 그친 매니 라미레스, 미첼 리포트에 올라갔는데도 투표율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 게리 셰필드도 8번째 투표에서 40.6%에 그침으로써 이른바 약쟁이라는 꼬리표가 있는 선수들은 오티스를 제외하면 누구도 명예전당에 갈 수 없는 분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역시 논란이 있는 마이크 피아자와 이반 로드리게스는 좀 다른데요. 금지 약물을 사용한 본즈, 클레멘스와 달리 피아자는 어쨌든 자기의 주장으로는 안드로스텐다이온, 암페타민 등을 금지 약물로 지정되기 전에 끊었으며 이반 로드리게스는 칸세코의 지목을 받긴 했지만 약물 사용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이에 오티스에 대한 첫 번째 쉴드는 오티스는 약쟁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갈수록 약물 논란이 심해지고 있던 2003년 사무국간 선수노조는 합의를 하나 하는데요. 모든 선수에 대한 도핑 테스트를 실시해 양성 반응이 5%가 넘게 되면 처벌 규정을 도입하자는 합의였습니다. 단 양성 반응 명단은 공개하지 않기로 합니다. 검사 결과 8.7%에 해당되는 104명에게서 양성 반응이 나왔고 2004년부터 처벌이 시작되는데요. 약물에 대해 말을 아낀 다른 선수들과 달리 오티스는 더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면서 본인은 깨끗하다는 걸 강조합니다. 하지만 오티스가 예상 못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2009년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가 양성 반응 104명 명단에서 2명의 이름을 밝혀낸
거였습니다. 알렉스 로드리게스와 데이비드 오티스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뉴욕타임즈가 보스턴 선수인 매니 라미레스를 추가로 찾아냅니다. SI의 보도가 나가자 에이로드는 솔직한 척 거짓말을 합니다. 텍사스에서 3년만 썼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오티스는 발뺌을 합니다. 하지만 고소하겠다고 펄펄 뛰었지만 결국 고소하지 않고 넘어간 팔메이로처럼 오티스 또한 SI를 고소하지 않습니다. 사무국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2003년의 명단은 비공개가 원칙이었기 때문에 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줄 수 없다. 따라서 오티스는 약물 선수가 아닌 겁니다. 그럼 역시 2003년 명단에 있었던 에이로드와 매니 라미레스는 왜 약물 선수냐? 이들은 이후 약물 스캔들에 이름을 올리고 심지어 매니 라미레스는 도핑 테스트에 적발되기까지 해 공식적인 약물 선수가 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오티스에 대한 새로운 쉴드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켄 로젠탈이 했던 말입니다. 로젠탈은 자신의 투표용지를 공개하면서 오티스를 찍은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는데요. 오티스는 커리어의 대부분을 도핑 테스트가 생긴 이후에 뛰었으며 금지 약물 양성 반응 없이 13년을 활약했다. 이에 오티스의 성적을 약물 없이 이룬 거라고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티스가 약물 선수가 아니라는 주장에 동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티스가 약물 선수가 아니라면 첫 턴에 들어갈 만한 성적을 과연 올린 걸까요? 오티스가 기록한 55.3의 승리 기여도는 역대 첫 턴 선수 59명 중 네 번째로 낮습니다. 가장 낮은 루 브록은 통산 149홈런과 함께 승리 기여도가 45.3에 불과한데요. 하지만 브록이 들어간 1985년에는 승리 기여도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고 또한 브록은 극심한 투구 타저와 홈런을 때려내기 힘든 다목적 구장으로 인해 도루가 각광을 받던 시대에 나타나 릭 핸더슨보다 먼저 타이콥의 897도루를 넘어서는 938도루를 했으며 또한 3000안타 달성자였습니다. 지금도 1406개를 기록한 핸더슨에 이어 역대 도루 2위 선수인 브록은 안타깝게도 당뇨병 후유증으로 2015년 왼무릎 아래를 절단했습니다. 두 번째로 낮은 선수는 48.9를 기록한 샌디 코펙스인데요. 5년 동안 만장일치로 따낸 양리그 통합 사이영상 3개와 3번의 트리플 크라운, 2번의 월드시리즈 MVP, 리그 MVP 하나와 MVP 2위 2번, 그리고 30세 시즌에 사이영상과 트리플 크라운을 차지하고 비운의 은퇴를 한 코펙스의 첫 해 입성은 득표율이 86.9%였을 정도로 아무런 논란이 없었습니다. 이는 커비 퍼켓도 마찬가지였는데요. 1987년과 1991년 미네소타의 월드시리즈 우승 때 결정적인 활약을 했으며 3000안타를 향해 무섭게 달려가던 중 급성 녹내장으로 은퇴한 퍼켓 또한 비운의 은퇴로 보너스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56.3인 마리아노 리베라는 역대 최고의 마무리, 57.5인 윌리 스타젤은 최고의 리더, 62.1인 데니스 에커슬리는 1이닝 마무리 시대를 연 주인공이자 선발과 마무리로 모두 성공한 선수, 63.9인 제키 로빈스는 최초의 흑인 선수, 63.5인 바펠러는 애국심의 표상, 64.2인 로이 할러데이는 마지막 완투형 투수라는 점과 비운의 사망 등 승리 기여도 하위권 선수들 또한 저마다 보너스 포인트에 대한 이유가 있는 선수들입니다. 그렇다면 오티스는 어떤 점에서 보너스 포인트를 받은 걸까요? 저는 보너스 포인트와 관련돼서는 오티스가 리베라와 닮은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승리 기여도에는 반영되지 않는 독보적인 포스트 시즌 성적입니다. 포스트 시즌 통산 42세이브와 포스트 시즌 통산 평균 자책점이 0.70인 리베라의 가을 활약은 두말할 필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데이비드 오티스의 가을 활약도 유일하게 월드시리즈 MVP 2번을 차지한 야수인 레지 잭슨 못지 않았습니다. 밤비노의 저주를 깬 2004년 보스턴의 하이라이트는 세인트루이스를 상대로 4연승을 거둔 월드시리즈가 아니라 양키스를 상대로 리버스 스윕을 만든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였습니다. 2003년 ALCS 7차전에서 11회 말 끝내기 홈런을 맞고 패한 보스턴은 2004년 ALCS 재대결에서 1, 2, 3차전을 모두 패하게 됩니다. 심지어 3차전에서는 19점을 내주는데요. 하지만 4차전에서 9회 말 더스티로 12회 말 데이비드 오티스의 끝내기 홈런,
5차전에서 8회 말 추격의 홈런에 이은 14회 말 오티스의 끝내기 안타가 아니었다면 리버스 스윕은 없었을 겁니다. 오티스는 2007년 두 번째 우승 때도 포스트 시즌 OPS가 1.204였으며 2013년 세 번째 월드시리즈 우승 때는 16타수 11안타, 타율 6할 8푼 8리를 기록하고 월드시리즈 MVP가 됩니다. 베이브루스가 양키스로 옮겨간 후 86년 동안 우승하지 못했던 보스턴이 이후 차지한 4번의 우승 중 3번에서 결정적인 활약이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스트롱 피니쉬인데요. 시대를 풍미한 최고의 선수들조차 이른바 추해지기 전에 은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959년 40세 시즌에 타율 2할 5푼 4리를 기록하고 구단주로부터 은퇴를 종용받지만 이듬해 3할 1푼 6리로 자존심을 세우고 은퇴한 테드 윌리엄스도 삐끗한 시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44세이브 2.12를 기록하고 은퇴한 리베라, 40세 시즌에 2루타, 타점, 장타율, OPS에서 아메리칸 리그 1위를 했으며 메이저리그에서 유일한 OPS 1.0 선수가 되고 은퇴한 데이비드 오티스 2명만이 그야말로 정점에 있을 때 은퇴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티스의 은퇴에 대해서는 지금도 미스터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3, 4, 6을 찍고 타점왕으로 은퇴한 선수는 다시 나오기 어려울 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티스를 첫 턴에 통과시켜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첫째, 오티스는 약쟁이가 아니다. 둘째, 오티스는 가을의 사나이였다는 점에서 큰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선수다. 셋째, 오티스는 정점에서 은퇴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는 제 생각이 아니라 오티스에게 표를 준 사람들 생각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에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꼼꼼히 읽어보겠습니다. 이상 베이스볼 큐브 최세결 김영준이었습니다.